오늘은 이상, 시인이자 소설가이면서 그 다음에 건축학도이기도 했어요. 전공이 건축이야. 자, 이상의 산촌 여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이 작품은, 이상이라는 사람의 작품을 우리가 이제는 살피려면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도대체 어떤 또 독특한 형식이 나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작품을 보는 게 좋습니다. 내 경험이 그래요. 이 작품의 제목인 산촌 여정은 말 그대로 글쓴이가 현재 머물고 있는 공간인 산촌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을 적은 글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 작품은 수필에 해당하겠네요. 작품의 산초는 도시 생활을 하던 글쓴이가 현재 머무르고 있는 곳으로서 작품의 중심이 되는 공간적 배경입니다. 작가는 산촌의 사물이나 풍경을 묘사할 때도 마치 도시의 안경을 쓰듯 한마디로 자연을 자연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 빗대어서 도시라고 하는 어떤 프리즘에 비추어서 그렇게 해서 살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왠지 근대적이고 이국적인 이미지로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국적인 단어들을 사용하여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도시적 체험과 산촌의 자연이 잘 어우러져 독특한 문체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작품 전체를 한번 읽고서나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본문 해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향기로운 MJB의 미각을 잊어버린 지도 20여일이나 됩니다. 잠깐. MJV는 또 뭐야? JYP도 아니고, 그죠? 했더니 이게, 미국산 커피의 상표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르지. 요즘은 다른 상표들이 많겠죠? 자, 그렇다면 이 글쓴이는 아마 이 MJB라고 하는 커피를 되게 좋아했었나 봐요. 그런데 시골로 들어오니까 이 커피를 파는 데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MJB의 미각을 잊어버린 지 20여일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야. 잠깐. 20여일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작가가 이곳에 온 지 20여일 지났구나. 라고 보면 됩니다. 이곳에는 신문도 잘 아니 오고,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저쪽 외부 세계의 소식을 알아들을 수 있는 건데, 안 와! 그러니까 외부 세계와 단절된 공간이라는 걸 보여주고요. 최전부, 신문, 전부. 우체부, 우편집배원, 이따금 하도롱빛 소식을 가져옵니다. 자, 하도롱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갈색 질긴 종이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포장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도롱빛 소식에 이 소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죠? 즉 다갈색 봉투에 담긴 편지를 소식이라고 표현하면서 소식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대상을 하드롱빛이라고 하는 시각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전부 우편 집배원은 이따금 가끔 소식을 가져온대요. 즉 그러니까는 편지를 가지고 온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는 집배원이 오겠죠. 그죠? 편지가 있으니까 편지를 가져오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누에고치와 옥수수의 사연이 적혀 있대요. 이 말을 통해서 이 편지는 작가, 글쓴이가 받은 편지가 아니라 그 동네에 사는 다른 사람들, 그 동네에 사는 다른 사람들이 받은 편지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요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글쓴이가 받은 편지에는 도시에서의 이야기가 있지 누에고치와 옥수수의 사연이 있을 리가 없겠죠. 마을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사는 일가 때문에 멀리 떨어져 사는 타지로 시집을 갔든지 아니면 일을 하러 갔든지 아니면 놀러 갔든지 멀리 떨어져 사는 일가 가족들이에요. 가족들로부터 이러한 사연의 편지가 오는 거죠. 근데 그 편지를 받고 기쁜 것이 아니라 잘 지내고는 있나? 라고 하는 근심이 생겼나 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니 나도 도해에 남기고 온 일이 걱정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도해에 남기고 온 일이라고 하는 건 작가의 일이 되겠죠. 도시에서 하던 일 또는 가족이라고 보면 돼요. 즉 자신의 일과 가족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도해에 남겼다라고 하는 걸 봐서 도시 출신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기에 있는 편지는 누구의 편지? 글쓴이한테 온 편지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 온 편지예요. 그 마을 사람들에게 온 편지를 보면 마을 사람들이 근심 걱정을 하니까 나도 집 서울에 있는 도시에 남기고 온 일들을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연쇄죠. 자, 여기까지 도해에 두고 온 일과 가족에 대한 걱정이 되겠습니다. 건너편 팔봉산에는 노루와 맷도야지가 있답니다. 자, 건너편 팔봉산이에요. 팔봉산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적 배경을 제시함으로써 사실성을 부여하며 맷도야지는 도야지가 돼지죠. 그러니까 멧돼지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있답니다. 느낍니다. 버립니다 라고 하는 경어치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노루와 멧돼지를 글쓴이가 직접 본 게 아니죠. 왜? 있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인용을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우제를 지내던 개골창까지 내려와서 가재를 잡아먹는 곰을 본 사람도 있습니다. 설마. 근데 진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 건너편 팔봉산, 이 팔봉산이라는 공간적 배경에는 노루도 살고 멧돼지도 살고 곰도 살고 이렇게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는데 이런 걸 글쓴이는 본 적이 없죠? 신기한 거야. 왜? 동물원에서밖에 볼 수 없는 짐승을 산에 있는 짐승을 사로잡아다가 동물원에 갖다 둔 것이 아니라 마치 동물원에 있는 짐승들을 이런 산에다가 내어 놓아준 것만 같은 착각을 느낍니다. 왜? 뜬금없이 동물원이 왜 나와? 글쓴이가 야생동물을 본 적은 없거든요. 글쓴이가 본 거는 동물원에 있는 짐승들이야. 그러니까 산에 그런 게 있다니까 마치 동물원에 있는 것을 여기다가 풀어놓은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 말은 글쓴이는 이 시골에서의 삶이 친숙해? 아니죠. 매우 낯선 거죠. 어찌 본다면 동물이 동물원에 있는 게 더 익숙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간에 밤이 되면 달도 없는 금음 칠야 캄캄한 밤에 팔봉산도 사람이 침소를 들어가듯 어둠 속으로 아주 없어져 버립니다. 한마디로 깜깜해지니까 팔봉산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는 거죠. 이것을 마치 사람이 침소로 들어가듯 지규법과 그 다음에 아주 없어져 버립니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화류법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밤이 깊어 어두움을 표현하고 있다. 자, 이 장면은 팔봉산이죠? 팔봉산에 대한 소회, 느낌. 그러나, but, beauty. 공기는 수정처럼 맑아서 직유법이면서 추상적 대상의 사물하고요. 별빛만으로도 충분히 좋아하는 책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산골에 이 산촌에 별빛이 매우 밝습니다. 그리고 또 참 별이 도시에서보다 갑절이나 더 많이 나옵니다. 하도 조용한 것이 처음으로 별들이 움직이는 기척이 들리는 것도 같습니다. 그만큼 이 동네가 매우 베리맨이 마치하게 조용하다는 거죠. 과장법이고요. 어쨌거나 간에 공감각적 심상과 청각의 시각화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별이 밝게 빛나는 산촌의 적막감. 객주집 방에는 이때 객주집이라고 하는 건 여관방 정도로 보시면 될 거고요. 이거는 글쓴이의 숙소예요. 석유 등잔을 켜놓습니다. 이 석유 등잔이 쭉 내려가서 어디로 여기 있구나. 소년시대의 꿈을 불러요. 그러니까 이 석유 등잔은
어린 시절의 추억을 연상하는 매개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도시의 석간과 같은 그윽한 내음새가 어디에? 석유 등잔에서 나는 냄새죠. 석유 등잔에서 나는 냄새가 마치 도시에서 읽은 석간은 석간신문이에요. 그윽한 냄새가 난대요. 요거는 뭐 필기할 것까지는 없고, 요즘은 신문을 인터넷으로 보죠. 뭐 종이로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보통 신문이 언제 옵니까? 종이 신문은 아침에 오죠. 아침에 오는 걸 조간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는 전날 내지는 밤사이에 있었던 일이 주요 사건들이겠죠. 그런데 오늘 있었던 일은 조간이면 내일이나 기사를 보겠네요. 그러니까 아예 저녁에 5시? 6시? 대충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나 어릴 때도 석간신문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신문이 와요. 신문이 오니까 그게 이제는 저녁에 발간되는 신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석유 등잔 냄새가 석간과 같은 냄새가 난대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요즘은 인쇄물 같은 경우가 전부 다 컴퓨터로 조판을 해가지고 레이저로 쫙쫙 뽑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는 별거 없어요. 책을 사서 봐도 책이 맨들맨들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 윤정기를 돌리고 그 다음에 활자를 기름으로 찍었어요. 심지어는 책도 그랬어요. 그래서 새 책을 사면 이게 새 책 사서 딱 펼쳐가지고 이렇게 만지면은 이 글자가 오돌오돌오돌오돌해요. 마치 양각, 음각 있는 것처럼 오돌오돌오돌해요. 그 다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거는 하고 냄새 맡으면 그 잉크의 독특한 냄새가 나요. 휘발유 냄새겠죠? 신문도 마찬가지였어요. 신문은 근데 도돌도돌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냄새는 났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런 얘기하니까 내가 무슨 일제시대 때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 등잔에서의 냄새가 마치 석간신문의 냄새 같은 그런 느낌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쓴이는 신문을 참 많이 봤나 봐요. 그리고 그 냄새가 내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정형. 아, 이거는 편집글이네. 그러니까 서간문 형식의 수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 석유 등잔 밑에서 밤이 이슥하도록 호가가 뭔데? 연초 갑질이에요. 연초가 뭔데? 연초는 담배입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싸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이게 담배가 담배값 이렇게 만들어져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요새는 수제 담배도 있다고 하더라고. 참. 이 담뱃잎을 이렇게 비벼가지고서나, 그 다음에 종이를 이렇게 말아요. 말아가지고 피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그때 사용하는 종이를 연초갑지 또는 호가라고 한답니다. 일본어고요. 붙이던 생각이 납니다. 한마디로 당신과 내가 함께 했던 거, 그것이 떠오릅니다. 배짱이 한 마리가 등잔에 올라앉아서 연두빛 색채로 홍곤한 내 꿈에 마치 영어 T자를 쓰고 건너 걷듯이 유다른 기억에 다는 군데군데 언더라인을 하여 놓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자, 일단은 끊어서 봅시다. 배짱이가 한 마리 등잔에 올라앉아서 연두빛 색채로 혼곤한 내 꿈에 마치 T자를 쓰고 건너듯이.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등잔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등잔이 있고 그 등잔에 뭐가 앉아 있습니까? 그렇죠. 배짱이가 이렇게 앉아 있대요. 자, 됐어요? 자, 어때요? 이거 비슷해요? 오케이?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배짱이가 뿅, 뿅 하고 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 건너 그때 뿅, 뿅 하고 건너요. 그럼 이게 뭐 같이 보여요? 자, T자로 보이죠. 뭐 이렇게 이해도 되고 저렇게 이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다른 여느 것과 다른 기억에 다는 군데군데 언더라인 밑줄을 놓습니다. 지금 서술자 아니 작가는 지금 뭘 읽고 있죠? 신문이죠?
자, 신문을 통해서 이제는 얘기하는데 이 신문과 그 다음에 배짱이 소리 이 두 개를 결합해 가지고서는 이야기를 희한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배짱이도 나오고 그 다음에 T도 나오고 언더라인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5만 가지 언어들이 자연스럽게 결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슬퍼하는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도시의 여차장이 차표 찍는 소리 같은 성악을 가만히 듣습니다. 이때 이 성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렇죠. 배짱이 울음소리예요. 자, 근데 배짱이 울음소리가 마치 뭐처럼 느껴져? 도시의 여자 차장이 차표 찍는 소리 같대요. 아, 요거는 나 어릴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버스에 운전수가 있고 그 다음에 차장이 있죠. 차장은 주로 여자가 해요. 그래서 옛날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에도 나오는데 오라이 하는 거죠. 이제 요즘이야 이제는 운전수가 다 하죠. 아니 요새는 뭐 교통카드가 있지만 자 어쨌거나 간에 이 오라이 하는 차장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됐죠. 차표 찍는 소리라고 하는 게 무슨 소리냐면 옛날에 이렇게 종이로 된 차표가 있었어요. 기차표도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이 차표를 사가지고 있으면은 자 차표 찍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는 차장이 오면은 차장한테 줘요. 그러면 차장이 여기다 펀칭을 빵꿀 뻥 뚫어요. 따까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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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빵꿀 뚫어. 빵꿀 뚫었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구멍을 뚫었다 빵꿀했다. 구멍을 뚫었다는 건 이 표는 쓴 거다. 이건 썼다 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나는 차표를 샀다, 검사 받았다 라고 하는 징표도 돼요. 그러니까 이 차표 찍는 소리라고 하는 거 이 펀칭기로 빵꾸를 뻥뻥 뚫는 거 그걸 얘기합니다. 그 소리가 마치 뭐처럼 느껴져? 그렇지, 성악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성악은 바로 뭡니까? 원관념은 배짱이들의 울음소리예요. 자, 분명히 배짱이들의 울음소리라고 하는 자연이죠. 자연 속에서의 경험을 표현하려니까 참 표현이 애매한 거야.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지? 하니까 자신의 경험이 있죠. 그 경험은 어디에서의 경험이야? 그렇지, 도시에서의 경험이에요. 그 도시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자연을 빗대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좀 독특한 스타일이죠. 그러면 그것이 또 이발소 가위 소리 같기도 합니다. 이런 거야. 뭐가? 배짱이 울음소리가. 나는 눈까지 감고 가만히 또 자세히 들어봅니다. 한마디로 배짱이의 울음소리를 음미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석유 등잔의 냄새와 배짱이 소리에 대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비망록을 꺼내요. 머릿빛 잉크로 산촌의 시정을 산촌 내가 있는 공간, 글쓴이가 있는 공간이죠. 산속 마을의 시적 정취를 글로 초안을 잡습니다. 그저께 신문을 찢어버린 때 묻은 흰나비, 봉선하는 아름다운 애인의 귀처럼 생기고 귀에 보이는 지난날의 기사. 자, 요게 이제는 시죠. 자, 산촌에서의 어떤 시정을 초안을 잡았다고 하는데 그게 요거예요. 자, 특징이 어때요? 그렇죠. 띄어쓰기가 없죠. 이상의 시는 이렇게 띄어쓰기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쨌거나 그저께 신문을 찢어버렸다는 건 뭐야? 신문을 보고 싶은 거야? 보기 싫은 거야. 보기 싫은 거야. 왜? 그건 도시에서의 경험이잖아. 도시에서의 사건이야. 근데 그것은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신문에 실린 사건들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라고 본다면 자, 누가 찢어버렸어? 때 묻은 흰 나비가 찢어버렸네요. 그렇다면 때 묻은 흰 나비는 결국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렇죠. 때가 묻은 작가죠. 흰 나비는 보통 하얀색은 순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때가 묻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순수하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순수한 자연과 대비되는 존재예요. 봉선화는 이게 자연물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요 둘은 이렇게 대비를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름다운 애인의 귀처럼 생기고 귀에 보이는지 지난날의 기사. 자, 귀에 보이는 지난날의 기사야. 아, 귀에 보이는지가 아니고 미안. 귀에 보이는 지난날의 기사니까 자꾸 보인다는 거죠.
한마디로 찢어버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잊지는 못하는 모습이에요. 어쨌거나 간에 봉선화는 애인의 귀처럼 생겼고 그 애인의 귀에는 지난날의 기사가 보인다. 원숭이 똥구녕은 빨갛고 빨감은 사과고 사과는 맛있다 라고 하는 연상의 수법에 따른 전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산촌에서 느낀 감정을 시로 기초함. 얼마 있으면 모기 말입니다. 자린물이라고 하는 거냐, 잠잘 때 머리맡에 준비해둔 물이에요. 자다가 목마르면 마시라고. 심해처럼 가라앉은 냉수, 심해처럼 가라앉았어? 저 깊은 바닷속 물처럼 아주 시원한 물이란 얘기죠. 마십니다. 석영질 광석 내음새가 나면서 후각적이고요. 폐부에 한란개 같은 길, 그러니까 시원함이 쫙 내려간다는 거죠. 느낌적인 느낌으로. 결국 요 대목은 자린물을 마시는 심정에 대한 어찌 보면 감각적인 비유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나는 백주위에 싸늘한 곡선을 그리라면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싸늘한 곡선은 그냥 곡선 그리면 되지가 아니라 한란개 같은 길을 느낀다는 거야. 먹으면서 시원함이 쫙 내려가. 그것을 어떻게 본다면 싸늘한 곡선이라고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싸늘하다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아까 요 앞에서 백지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이 기분이 좋은 상태는 아니죠. 쓸쓸하고 우울한 상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니까 그 다음에 내적 심리는 조금 다른 구석이 있네요. 자린물을 마신 뒤에 청량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석, 푸른 기와를 얹은 지붕에 별빛이 내리쬐이면 한겨울에 장독 터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납니다. 잠깐. 우리는 여기서 한겨울에 장독 터지는 것 같은 소리가 어떤 소리인데 모르죠. 근데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벌레 소리가 요란합니다. 결국은 한겨울에 장독 터지는 것 같은 소리는 풀벌레 소리구나. 근데 풀벌레가 울어봐야 얼마나 울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장독 터지듯이 꽝꽝꽝꽝꽝 한다는 거야. 이게 좀 심하죠. 그건 심하긴 심하지만 작가는 그렇게 느낀 거야. 왜? 주변이 너무 적막하고 고요하니까 풀벌레 소리도 크게 들리는 거예요. 가을이 이런 시간에 엽서 한 장에 적을 만큼씩 오는 까닭입니다. 잠깐. 가을이 온대요. 가을이 오는데 얼만큼 와요? 엽서 한 장에 적을 만큼씩 온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천천히 조금씩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을이 오는 시간을 엽서 한 장 적는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고 있는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그 다음에 계절적 배경은 가을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을날의 쓸쓸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땐 참 무슨 재주로 광음, 해와 그늘, 낮과 밤, 시간이나 세월 헤아리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세월은 참으로 덧없네요. 맥박 소리가 이 방안을 방제 시계로 만들어버리고 맥박의 똑똑똑똑 뛰는 소리가 마치 초침이 똑똑똑똑 지나가는 것처럼 세상에나 맥박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는 거야. 얼마나 조용하면. 장침과 단침의 나사못이 돌아가느라고 양짝눈이 번갈아 간질간질합니다. 코로 기계 기름에 내음새가 드나듭니다. 석유 등잔 밑에서 졸음이 오는 기분입니다. 한마디로 작가는 자신의 몸을 시계에다 비유하면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방 안에서 졸음이 온다는 거지요. 참나, 이거 얘기하겠다고. 파라마운트 회사의 상표처럼 이런 것도 이제 이국적인 느낌을 주는 소재고요. 도시 소녀가 나오는 꿈을 조금 꿉니다. 하는가 보니까 이 글쓴이는 도시에 대한 미련이 되게 많은가 봐요. 그러다가 어느 사이에 도시에 남겨두고 온 가난한 식구들을 꿈에 봅니다.
그들은 포로들의 사진처럼 나란히 늘어섭니다. 자, 포로들이 신나게 표정이 밝고 그 다음에 팅글팅글하겠니? 아니잖아. 한마디로 식구들의 지치고 가난한 모습을 마치 포로들의 사진처럼 늘어서 있는 것으로 보게 된 거죠. 이것은 식구들에 대한 걱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벽 못에 다 다 헤어진 내 저고리 쳐다봅니다. 저고리는 서도천리를 나를 따라 여기에 왔습니다. 의인법이죠. 자, 여기까지는 가족에 대한 걱정. 등잔심지를 돋우고 불을 켠 다음 등잔심지를 왜 돋아? 그렇지, 오래 타라고. 비망록에 잊지 않으려고 쓴 글에 철필, 한마디로 만년필 정도로 보시면 돼요. 군청빛 모를 심습니다. 자, 글을 쓰는 행위를 마치 모 심는 행위로 표현하고 있네요. 불행한 인구가 그 위에 하나하나 탄생합니다. 자, 모를 심었어. 모를 심는 게 글을 쓰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하나하나 탄생한다니까. 결국 뭐야, 이거는? 글자들이죠. 사연들이죠. 촘촘하게 쓰여진 글자들이에요. 자, 여기까지 비망록의 불행한 사연에 글을 씀. 내일은 진종일 화초만 보고 놀리라. 아따, 신경 안 쓸 거야, 이거죠. 탈지면에다 알코올을 묻혀서 온갖 근심, 즉 식구들에 대한 걱정을 문지르겠대요. 한마디로 근심을 무슨 문지를 수 있는 사물로 표현하고 있자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알코올을 묻혀서 문지르겠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근심을 무슨 박테리아 내지는 병균처럼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근심과 걱정을 없애버리고 싶다라는 뜻이겠죠. 너무도 꿈자리가 뒤숭숭하여 그러는 것입니다. 가족들에 대한 꿈을 꿨는데 안 좋았나 봐. 화초가 만발 피어 만발하는 꿈, 그라비아 원색판 꿈. 그라비아라고 하는 것은 사진 재판에 쓰는 인쇄, 판이에요. 자, 그림책을 보듯이 즐겁게 꿈을 꾸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낙관을 잃지 않으려는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간단한 설명을 위하여 상쾌한 시를 지어서 7포인트 활자로 배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7포인트면 글씨가 좀 작아요. 자, 여기까지. 걱정에서 벗어나 즐거운 꿈을 꾸고 싶은 마음. 도시에 화려한 고향이 있습니다. 자, 도시에 자기가 있는 이 산초는 쓸쓸하고 도시는 화려해요. 이 말은 화려한 도시 생활에 대한 그리움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 출신임을 드러내고 있고요. 자, 고향, 그럼 우리가 흔히 시골, 편안한 곳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고향, 그러면 저 도시, 이거죠. 일반적 통념을 뒤집는다는 거예요. 활엽수만으로 된 산이 고향의 시각을 가려버린 이 산촌에 팔봉산 허리를 넘는 철골 전주가 소식의 부호 제목만을 부호로 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도시의 소식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도시에도 화려한 고향이 있습니다. 활엽수만으로 된 산이 고향의 시각을 가려버렸어. 그런데 철골 전주가 띠디띠디띠디띠디 전해주는 것 같아. 즉 점점이 박혀있는 전봇대를 따라가다 보면 고향인 도시에 닿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시에 대한 그리움. 아침에 볕에 시달려서 마당이 부스럭거리면 마당이 부스럭거려? 마당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면 그 소리에 잠을 깹니다. 하루라는 짐이 마당 한가운데, 하루라는 짐이 하루를 뭘로 표현하고 있어? 짐으로 표현하고 있죠. 추상적 대상의 사물화예요. 새빨간 잠자리가 병균처럼 움직입니다. 한마디로 병과 관련된 글쓴이의 어떤 고통, 스트레스 이런 것이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끄지 않고 잔 석유 등잔에 불을 그저 켜진 채 소실된 밤의 흔적이 낡은 조끼처럼
다 남아 있습니다. 자, 원관념은 뭐예요? 밤의 흔적이죠. 보조관념은 뭐예요? 낡은 조끼죠. 조끼단추죠. 즉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야, 어젯밤에 방문할 수 있는 요비링 초인종입니다. 즉 등잔불을 보면서 어젯밤을 기억하고 있네요. 지난밤의 체온을 방 안에 내어던진 채 한마디로 자리를 털고 일어날 때 마당에 나서면 마당 한 모퉁이에 화단이 있습니다. 불타오르는 맨드라미꽃 그리고 봉선아 불타오른다라고 하는 건 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거지요. 자, 아침에 일어나 마당으로 나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지하에서 빨아올리는 이 화초들의 정열에 호흡이 더워 오는 것 같습니다. 자, 화초들이 정열을 가지고 있대요. 아니겠지. 화초를 보면서 정열을 느끼는 거죠. 여기 처녀 손톱 끝에 물들일 봉선화 중에는 흰 것도 섞여 있습니다. 작은 따옴표 들어가야겠다. 흰 봉선화도 붉게 물들까 라고 하는 것은 한번 물들여 볼까? 라고 손톱에 봉선화 물을 들이고 싶은 마음. 조금도 이상스러울 것 없이 흰 봉선화는 꼭두선이 빛으로 곱게 물듭니다. 꼭두선이 빛이라고 하니까 붉은 빛으로 물듭니다. 아하, 진짜 물을 들여봤나 보네요. 그죠? 그래서 흰 봉선화로 손톱을 붉게 물들일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네요. 자, 여기까지는 마당에 핀 봉선화에 대한 느낌. 수수깡 울타리에 오렌지빛 여주가 열렸습니다. 땅콩 넝쿨과 땅콩 강낭콩 넝쿨과 어우러져서 세피아빛을 배경으로 하는 한 폭의 병풍입니다. 세피아빛이라고 하는 것은 검은색 계통의 흑갈색이에요. 이 끝으로는 호박넝쿨, 그 소박하면서 대담한 호박꽃에 스파르타식 꿀벌이 한 마리 앉아 있습니다. 꿀벌들은 되게 규칙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스파르타식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주를 오렌지빛으로, 그 다음에 넝쿨과 어우러져서 여주를 세피아빛으로, 다시 또 호박 넝쿨 하다가 호박꽃은 꿀벌을 얘기하면서 스파르타식으로, 이런 식으로 수수깡 울타리를 묘사하는데 외래어 내지는 외국적인 풍경, 이국적인 풍경의 소재들을 집어넣고 있어요. 상당히 독특한 글쓰기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농황색이 반영되어 세실비데빌의 영화처럼, 세실비데빌? 누군데? 이거는 사람 이름이래요. 미국의 영화 제작자랍니다. 화려하며 황금색으로 사치합니다. 한마디로 사치스러울 정도로 화려합니다. 귀를 기울이면 르네상스 응접실에서 들리는 선풍기 소리가 납니다. 누가? 그렇지, 꿀벌들이 내는 소리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자, 분명히 산촌에서의 풍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세실비 데빌의 영화라든가 르네상스 응접실에서 들리는 선풍기 소리라든가 이런 식으로 정감 있는 산촌의 전경을 이국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함으로써 일종의 참신성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이 장면에서는 수수깡 울타리에 대한 묘사와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대한 관찰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야채 사라다에 놓이는 아스파라거스 잎사귀 같은 또 무슨 화초가 있습니다. 그 화초가 어떤 화초인데 기상꽃이라고 하는 기생화입니다. 한마디로 아스파라거스 잎사귀 같은 화초는 기상꽃의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기상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기생화라고 합니다. 무슨 꽃이 피나 했더니 진홍 비단꽃이 핀다고 합니다. 인용이죠? 자, 진홍 비단꽃은 기상꽃의 모양일 거예요. 어쨌거나 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감 있는 산촌의 전경을 이국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조가 지정하지 아니한 조셉 치마에 웨스터민스턴 권련을 감아 놓은 것 같은 도시의 기생의 아름다움을 연상해 봅니다. 왜? 내가 본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기상꽃을 통해서 도시의 기생을 연상하고 있어요. 박하보다도 훈훈한 리글의 추인검 냄새, 두꺼운 장부를 넘기는 듯한 그 입맛 다시는 소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야? 기상꽃을 통해서 연상하는 것들이죠. 뭐 조세트 치마의 위스턴 민스턴 같은 권련, 리글의 추인검의 냄새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국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참신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아마 여기에 필 기생꽃은 분명 해원 김홍도의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은, 김홍도란다, 신인보. 김홍도는 저기 정선이죠. 미안, sorry. 자, 혹은 우리가 소년시대에 보던 떨떨이 인력거에서 홍일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산이에요. 일산이라고 하는 건 지금의 양산같이 햇빛을 가릴 때 쓰는 우산이에요. 근데 홍이라고 하는 걸 붙었으니까 붉은 색깔인가 봐요. 그죠? 지금은 지난날의 사파의 기생, 한마디로 뭐야? 옛날에 활동하던 기생, 전통화에서 보여주는 기생 같습니다. 결국은 기상화라고 하는 기생꽃을 통해서 기생을 떠올리고 있네요. 청둥호박이 열렸습니다. 청둥호박? 이건 또 뭐야? 라고 한다면 늙어서 겉이 굳고 단단하고 씨가 잘 여문 호박이랍니다. 호박 고자리의 무시루떡 호박 고자리는 호박고지의 방언으로서 일종의 반찬거리예요. 그 훅훅 끼치는 구수한 김에 좇아서 증조 할아버지의 시골뜨기 망령들은 정월 초하는 날 한신날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국가 백년의 기반을 생각해야 하는 넓적하고도 묵직한 안정감과 침착한 색채는, 자, 요거는 뭐예요? 그렇죠. 청둥호박에 대한 묘사예요. 럭비공을 안고 뛰는 저 제너레이션, 젊은 세대의 용사의 굵직한 팔뚝을 기다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럭비공은 뭡니까? 그렇죠. 청둥호박이에요. 청둥호박을 가리키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럭비공을 안고 뛰는 제너레이션의 젊은 용사의 굵직한 팔뚝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국적인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청둥호박에서 럭비공에서 제너레이션 젊은 용사 라는 식으로 청둥호박을 보면서 연상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청둥호박의 어떠한 모양의 유사성으로 럭비공을 연상하며 그 럭비를 즐기는 젊은 세대들까지 연상하고 있다 라고 보면 돼요. 이 장면은 결국 뭐에 대한 인상입니까? 그렇죠. 청둥호박에 대한 인상이다, 관찰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주가 익으면 껍질이 벌어지면서 속이 삐져나옵니다가 아니라 나온답니다. 인용이죠? 작가는 잘 몰라. 하나를 따서 실끝에 메어서 방에다가 걸어둡니다. 물방울져 떨어지는 풍염한 미각 밑에서, 풍염하다는 건 풍성하고 아름다운 미각 밑에서 연필같이 수척하여 가는 이 몸, 연필같이 수척하는 건 뭐야? 빼빼 마른 거네. 나하고 정반대네. 어쨌거나 간에 병이 들어서 마른 몸을 가지고 있는 글쓴이의 모습이에요. 조금씩 살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왜? 풍성하거든. 그러니까 나도 마치 살이 오르는 것 같은 풍성함을 느낀다는 거죠. 뭘 보면서? 익은 여주를 보면서. 그러나 이 야채도 과실도 아닌 유머스러운 용적에는, 용적? 물건을 담을 수 있는 부피에는 향기가 없습니다. 다만 세숫비누에 한 겹씩 해수되는 내 도시의 육향, 한마디로 내 도시에 어떤 물들어있는, 찌들어있는 내 몸에서 나는 향기, 어떤 나의 도시적인 정서, 그 정서가 방 안에 배회할 뿐입니다. 배회한다는 건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는 거죠. 아직도 내 몸에는 도시적인 정서가 남아있다는 거죠. 뭘 보면서? 유자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상의 산촌 여정이라고 하는 수필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전체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수필이고요. 서간체, 편집글이죠. 정형하는 거예요. 서정적이고 감각적이다. 그 다음에 묘사적이고 비유적이다. 밤부터 다음날 밤까지 하루 쭉 보여주고 있어요. 도시적 감수성으로 바라본 산촌의 풍경이다. 편집글의 형식에서 개인의 체험에 대한 복합적인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수필은 수필인데 서간체예요. 그리고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어? 그렇죠. 시가 들어가 있죠. 이런 부분들을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객주집 방에서 석유 등잔을 켜놓습니다. 그 도시의 석간과 같은 그 간내음새가 소년 시절의 꿈을 부릅니다. 정영 이러죠. 정영. 그런 석유 등잔 밑에서 밤이 이슥하도록 호가 연초갑지 붙이던 생각이 납니다. 해서 정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작품은 편집글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도시에 있는 지인 정영에게 보내는 편집글의 형식으로 띠고 있으면서 평안도 성천에서 머물며 자신이 보고 들은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소설의 묘사와 같은 수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를 삽입해서 산천에서 느끼는 글쓴이의 시정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를 한 편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저께 신문을 찢어버린 이때 신문은 도시의 어떤 소식을 전해주는 신문이죠. 근데 그것을 찢어버린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단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 흰 나비는 순수성을 나타낸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때 묻은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순수성이라기보다는 어떤 때 묻은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서 자, 봉선화는 예인의 귀처럼 생겼고 그 귀에 보이는 지난날의 기사라고 해가지고서나 연상의 수법을 통해서 도시를 떠났지만 그래도 도시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리고 도시를 그리워하는 글쓴이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갈 필요가 있겠네요. 두 번째,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이다. 밤에서부터 다음날 밤까지라고 했어요. 밤이 되면 공기는 수정처럼 맑아서 별빛만으로라도 넉넉히 좋아하는 책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별이 도시보다도 갑절이나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별빛이 고요한 낯선 산촌의 밤에 대한 느낌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어느 사이에 도시에 남겨온 어느 가난한 식구들을 꿈을 꾸어봅니다. 그리고 내게 걱정을 시킵니다. 라고 해서 도에 남기고 온 가난한 식구들을 꿈속에서 본 후 걱정 때문에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아침이 돼요. 아침이 되니까 화초가 피어 만발하는 꿈, 그라비아 원색판 꿈, 그림책을 보듯이 즐겁게 꿈을 꾸고 싶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격정으로 인해 드숭숭한 마음을 달래려는 생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지난밤의 체온을 방 안에 내어 던진 채 마당으로 나서면 마당 한 모퉁이에는 화단이 있습니다. 그 화단에는 맹드라미꽃 그리고 봉선화가 있습니다. 또 오렌지빛 여주가 열려 있습니다. 호박 넝쿨도 있네요. 그 다음에 꿀벌도 앉아 있네요. 이런 식으로 아침에 마당에 있는 화단의 식물과 꿀벌들을 감상합니다. 두 번째, 도시적 체험과 감상에 근거한 자연 풍경을 묘사하는 어떤 참신성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런 거죠. 산속에 노루와 맷도야지가 있고 곰이 있대요. 그런데 작가는 산속에서 그런 걸 본 경험이 없으니까 자신의 경험, 동물원을 떠올립니다. 또 하나, 배짱이가 한 마리 날아가는 것을 영어 T자라고 표현하고 언더라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하나, 배짱이의 소리를 여차장이 차표 찍는 소리로 보고요. 이발소 가위 소리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묘사 대상은 자연물인데 그 자연물을 도시적 감수성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글쓴이는 산촌의 사물이나 풍경을 묘사할 때 도시의 안경을 쓴 듯 근대적이고 이국적인 이미지로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국적인 단어들을 활용하여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도시적 체험과 산촌의 자연이
잘 어우러지는 글쓴이의 독특한 문체를 형성하고 있다. 후반부로 가면은 아까 잠깐 봤듯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상의 산촌 여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